채점한 거는 다 들으셨어요? 점수나 이런 거는? 제가 숙제 내준 게 있거든요. 애들한테 숙제 내준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은 시험지 갖고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숙제 내준 게 있는데 얼마나 잘해올지는 좀 봐야죠. 앞에는 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어머니 애들 오시는 시간에 뭐 앞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의 잔소리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했던 잔소리를 어머니들도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과학을 정미과학원장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분석하고 그 다음에 등급대별 점수대별 솔루션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1부터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건 아시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어서 기본적으로는 그 상위 등급에 들어가기 조금 편해진, 그러니까 4% 1등급에서 10% 1등급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그게 마냥 편한 거냐라고 보기에는 학교 난이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5등급제가 되면서 절대평가 과목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과 같은 친구들은 과학 2과목 같은 경우가 절대평가였는데, 그게 확 줄어들면서 선택 과목에서의 상대평가가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명 정도 사이즈에서 1등급 10%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라고 하면 막상 2학년 때부터는 60명 정도에서 6명까지만 1등급, 3학년 때도 뭐 한 24명 정도 갖고 2등까지만 1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1학년 때도 조금 힘들지만 2학년, 3학년 때 더 힘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통합수능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년에 항상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딱 첫 중간고사 보고 나서 중간고사 조금 안 되겠다 싶으면 나는 정시할 거야. 수능 공부할 거야. 이런 학생들 항상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과 기준에서는 원래 그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라든지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특히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서 표점을 노리고 정시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합수능이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그냥 일렬로 세우는 통합수능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역량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조금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게다가 정시의 내신 반영 비율이 계속 좀 증가 추세로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점수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40% 정도 들어간다라고 발표가 돼 있고 연대 고대도 어느 정도 내신을 다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기준에서는 몇 개의 특별한 전형만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내신 반영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신은 놓고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1학년부터는. 1학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이 훨씬 힘든 과정인데, 그러니까 1.0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각 학교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1.0으로 졸업하는 친구들이 지금보다 뭐 월등하게 많다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과목 정도, 2과목 정도가 성적이 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 때 잘 마무리를 해서 성적을 내고 그다음에 뭐 1등급이 아니더라도 2등급이 아니더라도 성적을 내고 2학기 때 성적을 올리고 2학년 때 내가 2등급, 3등급 나올 수 있었던 과목들을 그때 가서 성적을 잘 만드는 구조로. 그래서 한 번 시험으로 끝난 거 아니니까 앞으로 잘 다져가야 된다라는 잔소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시험을 냈던 선생님들이 똑같이 나머지 3번의 시험을 내요. 나머지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을 내기 때문에 이번 출제지의 그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과목별로 학원이 있다 보니까 학원들에서 다 조사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답을 고를 때, 특히 객관식에서 답을 고를 때 선생님이랑 궁합이 맞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교권, 저희가 이제 내신 쪽에서는 전교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교권 선배들의 루틴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험, 각 학년 첫 시험을 봤을 때 항상 이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대비 과정을 했던 걸 좀 교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하고 나면 보통 시험지를 이렇게 넣어놔요.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넣어놓거든요. 아니면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구간은 하는데 찾아오라고 그러면 못 찾아와요. 자, 그리고
근데 그 시험지를 다시 꺼내야 돼요, 시험지를. 시험지를 꺼내야 되는데 조금 성실한 친구들은 그 시험지를 꺼내서 고쳐봅니다. 답을 고쳐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식에서 선생님이 보기를 내는 스타일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틀렸다 또는 내가 찍어서 맞췄다 이런 문제들은 그 보기에서 내가 어디서 낚였는지 이 선생님들은 이 보기를 틀리게 또는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기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복기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걸 제가 그 학생들에게는 빨간색 펜으로 시뻘겋게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거든요. 이 선생님의 내는 스타일이랑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뻘겋게 좀 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이 선생님이 꼬아서 내는지 조사를 바꾸면서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바꾸는지 단어를 바꾸는지 아니면 전체를 아우르는지 아니면 일부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꼬아서 내는지 체크를 하고 혹은 선생님은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교과서대로 냈는데 본인이 혼자 꼬아서 문제를 틀리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량이 부족했는지 혹은 너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중간 대비하면서 좀 시간 썼던 상황들을 기말 대비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 스케줄을 좀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험지를 꺼내서 하루에 한 과목 정도를 복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좀 시뻘겋게 해놓고 그래서 다음 수업 올 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오면은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한 일주 전 정도에 다시 한번 꺼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냈었구나. 이 선생님들은 보기를 이렇게 내는 스타일이었지. 그 선생님들이 똑같이 기말고사 다음 중간고사를 낼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리와인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해오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오답을 해온 거고 틀린 문제를 이렇게 세팅해서 오답을 해온 건데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보기 문제에 있을 때 보기에 어떤 내용들 아니면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성적을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보통은 그냥 계속 고민이 많은 친구들은 계속 고민만 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서 갖고 오면은 저희가 좀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고 그걸 첨삭을 한 다음에 학생별로 지금 이제 등급 컷이 다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학생별로 점수랑 예상 등급이랑 그다음에 기말 목표 합산 등급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거라서 9등급제 기준으로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중간에 공부를 어떻게 했었고 어떤 문제집을 풀었고 뭐 어느 학원에서 나온 교재를 소화를 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좀 등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만약에 점수상으로 거의 2등급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1등급은 좀 버거울 수 있지만 2등급 상위권까지는 올리는 형태로 그래서 기말만이라도 1등급을 받아보는 형태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표 등급을 제시를 합니다. 목표 등급은 보통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뭐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2등급까지만. 아니면 2등급 후반부라고 하면은 2등급을 안정권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데 학생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기말에 무조건 만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는 보통 자기들이 상향 조정을 하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시면은 이건 9등급제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과학, 통사 이렇게 해서 전체 합산이 2.52 정도 나왔던 친구. 2.5이면은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상문고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1학년 1학기 때 2.52 그래서 전교에서 한 40등. 지금으로 치면 1.3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성적이 나온 친구예요. 나온 친구인데 이게 이제 열폭을 한 거죠. 성적표를 받고 나서 좀 열폭을 했던 상황이고 이 친구는 중학교 때 그래도 전교 10등 안으로 졸업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열폭을 해서 상담을 했더니 본인이 좀 올렸어요. 국어는 자기는 답이 없다. 국어는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들은 한 등급 이상씩 좀 올려보겠다 그래서 본인이 제시했던 등급이 1.7, 그래서 전교 10등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였고, 뭐 달성은 못했습니다. 상담할 때 이거였고, 달성은 못했고, 달성은 아마 1.90으로 해서 저랑 이제 돈 내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제 상품권만 받아가는 형태로 그래도 많이 올랐죠. 한 4과목 정도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던 친구고, 이 친구는 상담한 지 좀 된 친구인데 1학년 들어갔을 때 전교 40등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과 쪽으로 계속 파서 서울대 경제학과가 목표였는데, 올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예전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꺼내봤던 상담집.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원고 학생들이 주말에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등급컷이 아직 다 안 나온 상황이라서, 그거 나오고 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선택 과목 결정하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차적인 초안 정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게. 그다음에 진로가 지금 1차 성적이 나왔으면은,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으면은 어느 과라든가 어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희망적인 쪽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상담을 진행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마치고 나면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시험지를 다시 꺼내야 됩니다. 시험지를 다시 꺼내서 꺼낸 시험지를 갖고 선생님들이 보기를 어떻게 되는지, 서술형에서 감점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시 복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공부를 했던 과정, 내가 학교에서 나오는 난이도나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려운 내용들, 좀 깊은 내용들을 좀 덜 보고 겉핥기만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저랑 이상준 부원장이랑 피드백을 하면서 기말 목표가 있어야 또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한테 제가 공지를 하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들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공지를 하는데, 이게 겨울방학 때부터 막 이렇게 다니면서 좀 친해진 친구들은 저요 이렇게 손을 들면서 신청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안 그런 친구들은 또 아직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그 상담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그래서 끌어다 앉혀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에 과학 좀 어려웠죠.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준 부원장이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파인 과학 정미 원장입니다. 아이들 일단 통합과학 시험 봤는데 생각보다 서술형 비중이 사실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일단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많았습니다. 객관식도 25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항이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커다랗게 대부분의 학교들을 다 놓고 봤을 때에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줄 수 있을 만큼 꽤 어려운, 이 정도는 정말 꽤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물론 당연히 쉬운 문제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단원별로 좀 보면 일단 맨 앞에 과학의 기초 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히 암기가 되었는지, 사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거의 한 달간 수업을 하셨거든요.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근데 엄청나게 공들여서 수업을 하신 단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선 정말 디테일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과학의 기초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문제를 매우 많이 풀려줬던 단원이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너무 낯설어 했고 처음엔 되게 힘들어 했지만 생각보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 않아서 애들은 대부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화학단원이었는데요. 사실 화학단원은 선생님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어려운 문제들이 다 화학단원에서 출제가 됐어요. 일단 객관식 문항만 살펴보시면 제가 색칠을 해놓은 부분들이 애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단원들이에요. 근데 과학의 기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되게 적은 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번부터 11번까지가 다 과학의 기초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애들이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출제를 하셨고, 그리고 일부의 문제들은 얘네가 EBS 부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개념 완성. 거기에서 되게 똑같이, 거의 똑같이 부교재를 충실히 풀어봤는지, 왜냐면 부교재를 수업 시간에 풀지 않으세요. 그걸로 수업만 하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전 너무나 당연히 그게 부교재이기 때문에 애들아 이거 다 풀려있지 하고 애들 책을 들춰봤는데 책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하고 제가 또 한 번 숙제를 내주기도 했었는데, 저 과학의 기초가 역시나 되게 문항수가 정말 많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딱히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정도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문항수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화학인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림은 애들이 다 이거 어디서 봤어?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을 건데요. 정말 보기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다 되게 공들여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집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봤을 법한 것들, 이런 문항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 문항들을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사실 과학의 기초에서는 요거 한 문제가 가장 배점이 높기도 했고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 애들은 사실 선생님이 여기를 너무 공들여서 하셨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되게 연습을 시켰던 부분이라 그래도 좀 대부분이 다 잘 맞췄던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서술형으로 모의고사를 봤었더니 애들이 막 이걸 어떻게 다 쓰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니까 아이들은 되게 자신감 있게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문항들은 이제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화학 문제였는데, 저도 이게 사실 학평 문제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이다 보니까 그림은 아이들이 많이 봤어요. 저도 2번이나 이렇게 문제집에서도 풀었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 저희 학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했던 문제인데, 근데 보기가 선생님이 조금씩 다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유형이다 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림도 보시면 정말 왼쪽과 오른쪽에 ABCD 위치까지 똑같죠. 저희 책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보기 디귿에서 보시면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비교하는, 보기 디귿과 같은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다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아이들은 사실 시간 투자가 되게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빨리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어요. 저도 이제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까 특히나 화학에서는 좀 시간 단축을 하는 게 중요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과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단축이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저한테 다 피드백을 줬던 반응은 좀 거의 비슷해요. 많이 틀렸든 조금 틀렸든 아이들의 반응은 선생님 이거 다 본 거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 문제도 많이 풀고 모의고사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비슷했던 문제들은 아이들이 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얼마나 시간 배분을 잘해서 문제를 풀었을지, 이게 좀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고, 25번까지 그래서 이제 화학 문제까지를 다 풀고 나서 뒤에 이제 논술형 문항이 5문항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이들이 이제 복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서술형은 시험지를 다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복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최대한 애들아 어떤 문제였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썼는지를 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봐 라고 했더니, 일단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들은 틀린 애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원자 모형 그리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화학결합 같은 경우에 원자 모형을 통해서 화학결합을 그리는 연습들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요거는 애들이 엄청 자신감 있게 선생님 이거는 뭐 아무도 안 틀릴걸요? 막 하면서 뭐 얘기를 했던 문제이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그림을 넣지 않았던 이유가 2번 문제는 사실 그 EBS 부교재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또한 아이들이 뭐 이런 문제가 그냥 너무 쉽게 다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논술형 3번 문제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이건 저희가 사실 직전 파이널로 서술형 문제에서 제가 줬던 문제라 역시나 아이들이 그냥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잘 적었던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사실 저희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문제인데, 오늘 이제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이 들어있는 과학 수업이 있었던 반들은 서술형 점수를 이제 아이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걸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받은 것 같은데, 이 논술형 4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채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1, 2점을 감점받은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랬을 때 그게 과정을 다 서술해야 되는데 스킵을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여기에서 감점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유형은 객관식으로도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정리를 해줬던 부분이라 애들이 모르고 틀린 친구들은 없었을 텐데 아마 감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감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 사실 이 5번 문제예요. 여자애들 중에서는 정말 거의 쓰지 못한, 너무나 슬프게도 거의 쓰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쓰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거의 쓰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수학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사실 선생님께서 삼각측량법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막 이거 너무 중요해, 난 이거 너무 좋아해, 막 이렇게 굉장히 어필을 하셨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애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어렵게 나올까봐. 제가 오죽했으면 시험 전날 저희 뒤에 계시는 부원장님께 혹시 호도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라디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서 영상을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공유해서 이 부분을 봐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다뤄준 것보다 더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안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 했고, 거기에다가 탄젠트 값도 다 표로 주셔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온전하게 문제를 본 건 아니지만 좀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전교에서 한 명이 만점이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점이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좀 수학적으로 뛰어난 친구들은 이걸 많이 쓴 것 같고, 한 6줄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썼던 것 같고, 이제 좀 수학이 힘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다 라고 좀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안타까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물리 단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마지막 문제는 물리다. 역시나 10점짜리, 이게 10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제가 10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물리를 좀 많이 열심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이제 더 열심히 잘 준비를 해볼 건데, 가온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뭐 개학을 늦게 한 요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그럼 정리라고 했더니 다른 과목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더라고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적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작년까지만 하면 통합과학이 1년 교재였거든요.
교과서 자체가 1년짜리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조금만 봤어도 나머지를 3등분을 해서 천천히 나가실 수 있었다면 이제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1학기와 2학기 교과서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 1학기 교재를 다 끝내야 해요. 그래서 알림이도 확인을 해봤더니 나머지가 다 시험 범위더라고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험 범위가 많을 텐데 거기에서 일단 생명단원과 지구과학 단원은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과학은 판구조론이라고 해서 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지형이 생기고 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애들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배우죠. 3학년 때 중3 때 DNA에 대해서 아주 살짝 배웠다면 이제 그 DNA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유전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게 이번 기말고사에 포함이 될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들어갔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단원이 좀 생각보다 어려운 단원이 될 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물리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반도체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 시스템이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마지막 문제는 역학 시스템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과원고 통합과학이 총 3분의 선생님이 얘네들 반을 나눠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2분이 물리 전공자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아까 논술형 5번 문제를 내셨던 선생님께서 물리 전공이시거든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서술형에서 몇 점을 깎이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말고사는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 뭐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애들한테 이제 오늘 점수가 공개된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중반 정도가 될 거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받아보는 점수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중학교 때는 늘 90점 이상씩을 못해도 봤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점수들이 되게 나름 아이들한테는 되게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80점이라든지 아니면 70점 후반 이런 친구들은 아마 2등급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좀 잘해서 기말고사 때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마 수업은 대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잘 아실 텐데 일단 과학에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단원들이 꼭 있어요. 이번 기말 때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단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한 것만으로는 온전히 아이들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충분한 클리닉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여건상.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의 숙제로 어떤 걸 내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판서를 했던 내용,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요일까지 네이버 밴드로 올리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제출을 했어요. 제가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어머님들께 문자를 드리고요. 문자가 없으면 우리 아이는 그냥 잘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예쁘게 정리하는 여학생의 것이고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만큼으로 잘 정리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래도 그냥 내 것이 된 느낌이면 자기가 한 번 더 정리한 느낌이면 제가 오케이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성의가 없으면 더 첨가해라 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이 완성이 되면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는 첫 주차부터 계속 문제풀이에 대한 숙제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저희가 중간고사 때에는 이렇게 총 3권의 문제집이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라고 해서 좀 기본적인 문제들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 엔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심도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받게 되는 교재는 뭐 이런 식의 가장 기본 유형들의 문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엔제의 경우에는 스텝 3라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제와 그리고 마스터 단계라고 해서 수능 유형의 문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에 3월에 저희 수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저한테 좀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게 추가로 문제집을 더 사줄까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문제집을 따로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애들이 중간고사 때 풀어냈던 문제가 그냥 시중교재로 비유를 하자면 거의 4권 정도는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모의고사도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아이들은 문제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더 추가 문제집은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정보를 주면 그건 제가 교재를 구입해서 그 중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만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적으로 가온고가 EBS 개념 완성이 부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EBS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 완성 말고 문항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EBS에서 나오는 수능 스타트라는 교재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아이들한테 다 기본으로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문제를 이 교재에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추가로 더 문제집을 굳이 사서 아이들에게 이걸 풀었냐 안 풀었냐 막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희 학원에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숙제를 반드시 해오고 오답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 시간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때는 그 전주에 본 것만 보지는 않고요. 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 연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저희 가온 아이들이 평일 클리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저도 너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일주일 동안에 과연 얼마나 과하게 시간을 쏟고 있을까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일까지 개념 정리를 밴드로 제출을 하면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정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퀴즈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퀴즈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한 번 더 아이들이 좀 개념이 엉망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닌지 정도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리닉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오프라인 클리닉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가온 친구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몇 번 클리닉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클리닉을 하다 보면 쌍방 클리닉이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자습 시간에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단방향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질문을 좀 제한적으로밖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뿌리고 그걸 습득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미트로 제가 보통 하는데 구글 미트로 들어오면 그걸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이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방향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방에 들어와서 숙제하다가 모르는 문제 곧바로 찍어서 올려서 선생님들이 풀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방에는 저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계셔서 좀 애들한테 좀 빠르게 답변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간혹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여기다 올리기 너무 부끄럽다고 부끄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보통 제가 개인톡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방에서 닉네임으로 바꿔라. 실명으로 쓰지 말고 닉네임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는 이제 좀 없는 시간에, 학원에 없는 시간에도 최대한 좀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말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아이들이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애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고민하면서 클리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분석은 제가 늘 열심히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개념 완성과 그리고 이제 비상 교과서를 거의 학교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예 그냥 사물함에 넣어놓고 꺼내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요소가, 가온이 어쨌든 간에 좀 개념적인 부분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은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나중에 선생님께 뭔가, 선생님 제 말이 왜 틀렸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을 때에도 근거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을 발췌해서 거기에다가 좀 빈칸을 채울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서술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분석해서 수업 시간에 좀 녹여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쌍둥이 교재인데요. 쌍둥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비슷한 문항들을 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온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바뀌신 분도 계시지만 또 변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출제된 걸 보니 24년도보다는 23년도의 경향과 조금 더 비슷한 문항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비슷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 또 찾아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4주차 정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별로 어떤 문제들이 오답이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성적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성적표를 발송을 할 때는 과제 완성도도 같이 제가 체크를 해서 보내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A 등급을 받기는 하는데 과제가 좀 밀리는 친구들은 B등급이나 C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과제를 잘 해올 수 있게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지금 지난주에 통합과학 기말 내신 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말 준비가 같이 필요한 친구들은 앞에 부분 이제 보충을 하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물리 진도를 나갈 거다 보니까 적어도 이번 주부터는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사실 3월에 개강을 하고 나서 3월 초반에 너무 힘들어 했어요. 기숙사에서 나오면 아침에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좀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도 좀 적응을 한 것 같고 환절기도 지나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수업에 결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파인 고등스카이관의 이상준 부원장이고요. 아까 잠시 출연을 했죠. 그 과학 논술 마지막 5번에 짜투리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초상권 침해를 하셔가지고 원장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아쉬운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고, 근데 저는 기분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지 분석부터 저희 기말고사 대비 부분까지 해서 꼼꼼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이제 얘기였어요.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를 학생들이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어려워질 거라고 너무너무 많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보통 학생들이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지금 제 기준으로는 가온고 뉴파인 학생들이 학습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습 폼도 좋아지고 성과도 점점점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기대치도 좋아졌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풀 수 있겠다라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초반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깔아주는 문제량이 기존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압쪽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놓고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던 케이스들이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뒤쪽에 시간이 부족했고,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3개 15점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거기를 건들고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대로 못 받은, 심지어 뭐 0.5점밖에 못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철저하게 저도 대비를 시킬 거고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해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이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게 들었던 부분은 이거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아쉬웠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봤던 문제고 풀어봤던 문제인데 내가 제대로 정답을 못 맞췄을 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학원의 성취도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좋았죠. 좋았는데 또 마음 아픈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생들 재원생 25명의 표입니다. 객관식은 거의 아마 맞을 거고요. 서술형 부분은 아직 제대로 조사 안 된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0.5점짜리도 있고요. 여기 초록색은 만점이 아닌 케이스는 전부 다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일단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이랑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를 가서 정규 수업을 받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점수가 생각 외로 낮게 나온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피드백을 했는데 톡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 여기 6번 같은 경우에 너무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뭐 소위 얘기해서 제곱을 전개하지 않아서 감점 맞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기준으로 좀 억울하긴 한데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기말고사 때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준비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최하 문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논술형 3번은 좀 쉬웠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 좀 흔해 빠진 유형이었고 15번은 중등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활용,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졌고요. 여기 보시면 상위권 그룹, 그러니까 1등급 그룹에 들어간 친구들은 차이가 뭐냐면 이 문제들은 틀렸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에서 보시면 까맣게 표시된 한 문제의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들 틀리는 문제 플러스 하나를 틀린 친구들이 1등급 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고 아쉽게 2등급 라인에 들어갈 것 같은 이 친구들 그룹은 이렇게 많이 틀리는 유형을 제외하고도 플러스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가 더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 문제 분석을 해보면 다 실수였던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중간고사 대비처럼 적중률이 꽤 높았던 시험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성취도의 결과물은 고난도 문제를, 즉 이쪽이 고난도였어요. 17번, 18번 그리고 끝자락 거. 이런 고난도 문제를 누가 맞추고 틀리느냐 그리고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뭐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준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종합적인 평가를 좀 보면 24년은 시험 범위도 달랐고요. 문항수도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4%, 11%, 23%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지금 80점 초반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오늘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등급 라인은 뭐 기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제 4등급 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등급별 인원수로 보자면 이제 10%니까 26명, 이제 2등급 라인은 34%니까 86등까지가 아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저의 기준의 총평을 보자면 작년보다는 당연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확보가 좀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깔아주는 문제가 제가 적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급 난이도 문제를 누가 더 신속하게 풀 수 있느냐가 심한 난이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는 봤던 문제인데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그 부분은 분명히 시간 확보가 된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난도를 해결하는 게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뭐냐면 저 나름대로의 나름 성공적인 중간고사였다라고 판단되는 3가지 키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놓고 대비시킬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꼬풀 모의고사고요. 이렇게 강원고 시험지 유형으로 해서 강원고에서 출제될 것 같은 시험으로 출제를 했고요. 실제로 이 꼬풀 시험을 볼 때는 객관식에 대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문항수라든가 아니면 서술형의 기조까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강원고는 전부 다 시험을 보자마자 다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복구를 한, 그래서 그런 시험지 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당연히 아이들이 시험 하나하나에 대한 제어의 설명을 듣고 오답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오표 분석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 실제 중간고사 정오표 분석을 했듯이 모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실전 연습 같은 시험에서는 저희가 정오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중하위권 그룹의 친구였더라면 모든 문제를 다 재오답을 하거나 꼼꼼한 오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넌 이 문제 정도는 뭐 틀렸어도 됐지만 이거는 꼭 맞췄어야 돼라는 정확한 피드백을 줘서 이 아이가 맞춰서 2문제, 3문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피드백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항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오답을 했다면 그 오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했는지를 똑같은 문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숫자 바꿈이나 아니면 답을 문제화, 문제를 답으로 바꾸거나 해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시키는 걸 이렇게 패턴으로 늘 시험 한 번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좀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자면 저의 피와 살과 뼈와 모든 걸 갈아 넣은,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퇴근도 퇴근이 아닌, 네, 프로그램이었는데, 데일리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제 2번을 보는 건데, 어차피 토, 일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랑 일주일에 1번 보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기숙사에서 과연 잘 할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강원고의 분위기를 대충 들으셨잖아요. 학교 내에서 분위기. 열심히 즐깁니다. 학교 생활을. 네, 밝은 고등학생처럼. 그러면 뭔가 컨트롤을 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일에 뭔가 미션을 줘서 그걸 수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뭐 센 B 정도의 난이도를 학생들한테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뭐 10문제, 20문제 이제 쪼개서 그걸 테스트용으로 좀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에 수업하고 일요일에 수업을 했다면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편집하거나 조금 바꿔서 이제 학생들한테 월, 화, 수 동안에 데일리 미션으로 나갑니다. 이게 밴드고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밴드에 4월 3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 주 이제 미뤄진 때였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요일 거 미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 이제 그날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 답니다. 지금 이게 제가 4줄로 표시했지만 4칸이 아니라 요 다음 페이지였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25명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올려요. 그럼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체크하면서 이 친구는 뭐가 풀이가 제대로 됐고 안 됐고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그리고 제 기준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날 여기 보시면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만 올라가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덧붙여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해설을 다 올립니다. 손글씨로 해설까지 다 올려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오답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출한 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 7, 80% 잘 되면 그 정도의 학생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잘 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뒤로 갈수록 제출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질 거고, 그럼 무슨 과목을 좀 더 열심히 볼까요? 수학은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반대로 해도 될 만한 과목은 암기 과목 쪽이겠죠. 그럼 그쪽으로 좀 갈아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그 부분도 체크를 할 거고요.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데일리 미션은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제가 월, 화, 수에 걸쳐서 매일,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올려요. 그러면 욕심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3일치를 다 풀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월요일 거에 대해서는 다음날 영상, 어려운 거는 제가 영상으로 찍고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을 손글씨로 해서 다음날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루틴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결국에 토요일에 테스트가 또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손글씨로 올려준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히 숫자로 바꾸거나 완벽히 서술형으로 바꿔서 토요일에 와서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엄님들께 몇 점이다라고 해서 입력해서 나갔던 거고,
그래서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말고사 대비하면서도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내 드렸을 때 위클리 테스트에 대한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정성과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건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랑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해설이에요. 문제집의 해설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걸로 만들기가 힘드니까 제가 일부러 손글씨를 매번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4-5문제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열정을 알아주십사 해서 굳이 넣었습니다. 학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 관련된 건데요. 교재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요. 정말 열심히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강원고 선생님들은 어떤 마인드로 갖고 있나, 그리고 강원고는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번 킬러도 다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의고사를 3월 초창기부터 열심히 연습을 시켰던 그런 이유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루틴에 의해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제가 만들어내고 있고, 교재는 좋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텐데, 그 소화 부분은 오답 노트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틀린 걸 얼마나 자기가 잘 열심히 정리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 아이가 잘 소화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교재에 대해서였어요. 교재가 문제량이 꽤 되거든요. 360문제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제가 기준으로, 그리고 학생들 질문 기준으로 했을 때 베스트 120문제를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있기 한 열흘 전부터 해서 정확히 6세트, 20문항짜리 6세트가 제가 한 번에 올려줬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매일매일 같이, 제가 요거 매일 올리고요. 22일에 올렸죠. 그리고 26일까지 해서 6일 동안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올리고 나면 학생들이 요거 다운받아서 탭에다가 풀어서 제출하고, 이렇게를 계속 반복했던 케이스고, 얘가 잘 안 됐던 문제들은 제가 파이널에 진행을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추출해서. 입이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표자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실까봐 그런데, 그래도 준비한 거 열심히 발표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요. 이렇게 봤더니 이제 최고 난도 기준으로는 딱 2문제였어요. 2문제. 그러니까 출제가 돼서 10.2점이었고요. 그리고 상난이도 7문항, 그리고 중난이도 4문항,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강원고 선생님들은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분포 상태도 좋고, 그러면 이 기조를 아마 기말고사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재원생들 기준으로는 최고점 100점이 나왔습니다. 아닐 줄 알았는데 오늘 서술형 발표되면서 100점 찍었고요. 이게 전교에서 아마 2명 일단 확정돼 있고, 아마 3명이나 2명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재원생의 40%가 82점 이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전체 평균이 73점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구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하가 쫙 깔립니다. 한 2번째 페이지까지가 다 하가 깔리고, 저희가 기준으로 전체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 중을 끼워 넣었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3페이지 가까운 곳이 다 하로 깔리는데요. 지금 구성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가 요 앞에 7문제만 깔립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부터는 손이 딱 멈춥니다. 막 미친 듯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의 이제 성향을 보였고, 마찬가지 보시면 상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깔렸고요. 그리고 여기 상이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도 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기준으로는 꽤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서술형은 실제 시험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써봐줘. 그래서 이제 쿠폰도 주고 해서 겨우 이제 복구시켰는데, 여기에서 그냥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서술형 1번이랑 객관식 2번이랑 문제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다른데 구성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분이 보통 내고 그걸 어떤 분, 그 다음 분이 검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몇 분이 나눠서 냈겠죠? 그리고 검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분석 기준으로는 정확히 이렇게 떨어집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표가 있는데 여기 서술형은 그 표를 그려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이거는 정답률 100%였거든요. 재원생. 네,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명확하죠. 시간에 쪼달렸다. 인 것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약간 이런 특징을 가졌던 거고요. 적중률 기준으로는 뭐 기본 문항은 늘 가르치던 거니까 적중이라는 표현도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난이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중 난이도로는 뭐 이런 것도 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빼고요. 이렇게 해서 맞춘 부분인데 이제 제가 늘 자랑하는 건 이겁니다.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재원생 표를 정오표를 보시면 상위권 그룹은 대부분이 정답률이 아주 높았던, 그리고 중위권 그룹도 꽤 많은 부분 점수를 받았던 문제였고요. 네, 여기 파트에서 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뭐 이런 문제들은 뭐 굉장히 잘 찝어냈습니다를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꽤 높았고요.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정답률이 73%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30%의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아주 많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인데 문제 난이도는 꽤 높아요. 그런데 죽도록 공부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도 저한테 미안해할 만큼 틀린 친구들도 그럴 정도로 많이 연습을 시켰고 이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연습을 많이 시킨. 그 다음에 12번 문제고요. 요거는 네, 안타깝게도 제가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 버려라고 가르쳤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안타깝게도 좀 낮긴 합니다. 재원생들도. 그래서 요 기본적인 문항이긴 했고, 네, 여러 번 반복을 시키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들 기준으로 노가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킬러입니다. 일반적으로 킬러라고 불리우지만 저희는 너무 많이 시켰던. 그래서 중위권 점수 그리고 중하위권 점수에서도 배점을 고배점을 맞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시켜서.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제 수업 영상을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뭐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 풀면 근 30분에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변형 구조가 좀 많이 나와서 뭐 여기 간단히 보시면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는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냥 이 문제 하나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이 알파 제곱일 때, 안쪽 바깥쪽이 다 제곱일 때, 뭐 둘 다 일치할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모든 유형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 좋은 결과물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상 레벨 문제였습니다. 최상 레벨 문제는 네, 이 또한 제가 늘 이번에 나올 것 같다라고 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많이 했던 네, 요거는 저희 교재도 수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데일리 미션으로도 출제가 됐던, 그리고 당연히 데일리 미션을 출제했으니까 위클리에서도 시험을 봤던 그런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꽤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시험 막바지에 꽤 여러 번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문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도. 아까 보여드린 17번과 18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인데 최근 기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당장 다 뭐 전년도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가온고의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저희 꼬풀 모의고사처럼 해서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계속 아이스크림 베라 콘을 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 쐈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일부러 늘 해왔던 루틴은 아니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경쟁이 붙더라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너는 몇 점이니, 너는 논술 뭐 몇 번 맞췄니, 틀렸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경쟁을 붙여볼까 해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로 경쟁 붙이는 게 아니라 석차에 대한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위에 뭐 5등까지 들어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가 아니라 무조건 저번 시험에 석차 단 1이라도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쏜다라고 해서 이것도 솔직히 좀 귀찮았거든요. 이런 걸 했어요. 1차 시험을 보고요. 2차 시험을 보고 나면 여기 보시면 등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과 1차 시험의 등락이 0, 5, 6, 1 이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아이스크림 받아먹고 1등이면서 0이니까 지난 시험도 1등, 이번 시험도 1등인 친구죠. 그럼 특별상 줬고요. 그리고 석차가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 요 밑에 보시면 꼴찌에서 2등인데 이 친구는 2등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줬습니다. 네, 이걸 매번 시험 때마다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알아요. 선생님이 돈을 꽤 쓴 걸.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취업 시켰고요.
저희가 꼭풀 시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의 성취도가 좀 괜찮았어서 과연 제가 연습시킨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봤거든요. 노란색은 같은 학생들 구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꼭풀 모의고사라는 것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던 친구들이 마지막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이런 거죠. 내가 잘나서 가르친 선생님이 대단하니까가 아니라 이걸 학생들이 이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우쭈쭈 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제가 뭐 다 표시한 게 아니라 등락폭이 꽤 컸던 친구들 기준으로만 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렸던 친구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분석을 해봤더니 딱 그겁니다. 데일리 미션이라던가 뭐 위클리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오답 유형이라든가 출결 태도라든가 수업 뭐 집중력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 요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대다수가 저랑 개별 카톡 Q&A라든가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됐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약간 삐걱삐걱 됐던 친구들한테 개인톡을 좀 더 쐈으면 왜냐면 저랑 얼굴 볼 일은 많지 않았으니까 톡이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어서 이번에도 충분히 열심히 해오는 친구들은 제가 개인톡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친구들입니다. 네, 같은 색깔이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네, 상향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리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네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마지막 시험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떨어지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친구들 일부는 저랑 얘기하다가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걸 솔직히 어머님들께 오픈하고 어떻게 대비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아쉬웠던 점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PPT를 만드는 시간도 있었지만 얘는 어떻게 하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충분한 솔루션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번 기말고사에도 대비시킬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는 원인은 이렇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번에 수학이 몇 번째 시험이었는지 아시죠? 수학이 몇 번째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좀 우리 아이들이 그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말 수업입니다. 그러면 저랑 파이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텀을 두고 시험을 보는 상황이었고 그 텀 사이사이에 제가 공부를 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는 손을 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상되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떤 구조겠어요? 처음 시험을 이렇게 중하위권 그룹이고 그 다음에 중위권 그룹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성취도가 뛰어나지 않았겠죠. 3월 시작했을 때. 그럼 기초가 좀 약했던 친구들이 폼을 잡아가면서 이제 좀 되네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시험 볼 때마다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번 아이스크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멈춘 시간이 가장 마음 아픈 시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 시간에 대해서 감각 유지 그리고 그 앞전 일주일도 문제였을 겁니다. 그 앞전 일주일은 제가 실명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보면 또 어떤 케이스들이 대다수냐면 수학을 조금씩 손을 놔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왜냐면 마지막 시험 남은 일주일, 열흘 이때는 주요 암기 과목 위주로 학습 폼이 바뀌잖아요. 시간 투자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코앞에서 수학을 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수학 양을 굉장히 줄여갑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점수, 그러니까 과목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학습하는 학습량을 좀 끌고 올라가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수학 학습량이 많이 줄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험 3주 전에 얘네는 암기 과목을 손 놓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네. 하지 마라고 제가 할 수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점수가 나오는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볍게 이 아이들의 수학적 아이디어의 루틴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 짜투리 시간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미지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걸 피드백 받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 네, 인생 네컷처럼 수학 3컷이고요. 하루 세 문항이 아닙니다. 한 번에 3문항짜리 한 세트를 만드는데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쌤 B 정도 난이도지만 그냥 쌤 B 정도를 제가 막 랜덤으로 뽑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 하나를 기억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고르려고 할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했지만 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12문항이죠. 쉬는 시간대마다 딱 3문제만 풀면 되게, 그러면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진행하면 총 3문제짜리 60세트를 우리가 아이들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총 핵심 유형 문항,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유형 180문제를 소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루틴을 갖고 갔을 때 충분히 기억 곡선 있잖아요. 뚝 떨어지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솔루션을 제시할 때마다 이입이 생겨가지고, 네. 이것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이번에 좀 마음 아팠던 친구들 제가 꼭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말고사 분석이 가온고 기준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래도 네, 구경 한번 하고 가시죠. 첫 번째는 이거는 작년 기말고사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될 목표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합산 등급컵인데요. 이번 중간고사가 80초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기말고사도 똑같은 패턴의 난이도가 유지가 돼서 82점이 기말고사 또한 2등급 컷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러면 82, 83점대를 유지한 상태로 이제 수행평가 4개예요. 다른 학교보다 심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죠? 60%입니다. 그리고 지필이 20, 20이에요. 이번 시험 본 게 결국 100 중에 20짜리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고배점을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2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기말 합산으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으려면 이라는 가이드를 좀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잘 못 봤어. 또는 한 70점대야.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를 얘가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1등급 찍어! 라는 그냥 무모한 표현보다는 그래도 몇 점 선을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겠어 라는 걸 좀 수식화해서 실제로 계산을 좀 돌려본 거거든요. 그러면 162점, 164점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된 1등급 컷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100점 맞은 친구는 기말고사에 62점을 찍으면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친구가 되는 거겠죠. 이런 구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2등급 선은 이렇게 됩니다. 130.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앞에서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말고사에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재원생 중엔 없지만 40점짜리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친구는 희망이 없죠. 공부를 한들 1등급, 2등급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죠. 90점을 찍어야 돼요. 40점짜리 친구가 2등급에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서 점수대를 높여야죠. 3등급에 들어가겠죠. 40점이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루틴이 있는 거고, 공부를 하는 놈이 여름에도 힘을 써서 공부를 하고 2학기에 성적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정확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업이면 충분하니까 우리 아이의 점수를, 재원생들, 어머님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점수. 그죠? 조금 이따 설명회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확히 몇 번 틀렸고요. 서술형 어디 감점이고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행평가 1점 감점이 지필 마이너스 5점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걸 뒤에다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입니다.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지필 만점에 수행을 싹 다 이제 하고 하나 수행에 1점을 깎였어요. 그러면 종합평점으로는 99점이 찍힙니다. 그거를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입혀서 수행 만점에 얘를 맞춰보려면 제가 이렇게 했겠죠? 99 찍고 점수 보고 이제 함수화 시켜놨기 때문에 찍히거든요. 99를 찍으면 얘가 꽤 높아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넣고 하다 보면 95를 딱 찍는 순간 99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행에서 마이너스 1점이 지필에서 5점 날아가는 결과랑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네,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가 표현이 너무 애매한데 시간 투자를 최소화해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요즘 유행하는 챗GPT. 네, 이번에 오늘 수행평가가 나온 거 혹시 뭐 나온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오늘 수행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나왔습니다. 수학으로 시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조건에 적혀 있습니다. 감성을 최대한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랑 뭐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이 수학에 해당되는 수학 관련 시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 친구는 100점짜리 학생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이미지 딱 찍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답해줬어요. GPT한테 물어봐. 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도 안 되면 선생님이 또 도와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잖아요. 학생들이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생각이 너무 많고 수행에 목매다는 친구들은 이거 하나에 뭘 하겠어요? 일단 단원을 결정 못 할 거예요. 수학으로 시 지으래. 그냥 고민 없이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원으로 하지? 중간고사 범위로 해도 되나? 기말고사 걸로 해야 되나? 기말고사 아직 안 배웠는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팩트 있는 수행평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점수를 절대 깎이면 안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기말고사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작년 기말고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시험 범위가 바뀌면서 날아간 문제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날아간 문제가 이만큼이고 살아남은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문제들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 범위고 이번 범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시는 게 뭐예요? 점하고 직선입니다. 도형 파트가 빠지고 그 자리에 경우의 수와 행렬이 들어가니까 교육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라이트해지는 거죠. 이쪽이 더 학생들은 어려워하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고난도가 무게 중심이 실리겠어요? 이쪽이겠죠? 네. 얘네 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더 어렵고, 이렇게 보면 얘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고난도는 결국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기말고사 문제 후다닥 볼게요. 아주 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매우 좋아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님들도 잘 안 보고 학생들도 거의 안 보지만 학교에서 공지가 되는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어떻게 공부시킬지가 단원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쫙 훑어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부등식 파트에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올해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저희가 외부로 공개를 할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마이너스일까봐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 부등식의 절대값은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맞출 겁니다. 근데 시간 단축해서 맞출 수 있게끔 반복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부등식 한 문제가. 작년 쉬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안 쉬웠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이거 내려왔네요. 이런 부분. 그 다음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1년 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6개월 전이죠. 선배들이 겨울에 봤던 1학년 마지막 시험에 들어가 있던 게 이제 1학년 기말로 올라온 상태니까. 경우의 수 파트는 제가 하, 중으로 나누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얘네가 어려웠기 때문이지 그닥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적게 출제되진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경우의 수 파트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올 행렬 파트, 이 부분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어렵다면 한 문제 정도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중위권 그룹,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중하위권 그룹 친구들은 이 단원,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행렬 단원에서 마이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출발 스타트 라인을 잡는, 그러니까 기초 점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써드린 것처럼 이 파트는 점수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얘는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예요. 연산 실수 나오죠? 행렬 파트는 더더욱이 그냥 사칙 연산 나올 거예요. 뭐 역행렬이나 켈리 해밀턴 정리처럼 까다로운 부분을 전부 다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자면 기말고사는 현재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우리 학생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 난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이번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말고사에서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험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복귀시켰죠. 한 출석률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미치도록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솔루션이고요. 선생님들입니다. 실명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특징이랑 이런 부분은 다 체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기조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 틀에서 모의고사가
하다는 건 네, 불변이고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 특정 문제집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똑같게는 안 나왔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고요. 못 알아보시겠죠? 네. 이건 다른 데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만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시험 분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또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넣어갔다가 또 집에 가셔서 지금 집에 가시면 어디 들리실 거예요? 서점 들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할 뻔했네. 그거 사다가 또 우리 아이한테 주겠죠? 풀어야 돼. 근데 저희가 시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걸로 주요 문항들 다 걸러내고 거기에서 숫자 바꾸거나 유사 유형까지 다 빡세게 공부시키려고 이걸로 네, 유사한 형태의 교재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 진행을 시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 다 힘이 빠진 상태라서 그죠?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정리. 이거는 뭐 저의 몫이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에 80점 이상 맞은 친구들은 실전 문제에 대한 반복. 그래서 그냥 선배들이 시험 봤던 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비교 평가를 받되 그 선배들은 어떤 문제를 주로 틀렸었는지를 체크해서 네, 비교 분석하는 그런 부분을 이거는 어차피 제가 수업에 녹여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점 중반 이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 심화인데 이 주제별 심화는 결국에 강사의 이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한 문제를 30분 동안 풀 때도 있다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개념도 정리하고 응용도 하고 어떻게 심화까지 출제될 수 있는지를 공부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수업 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셔플입니다. 셔플은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는 뭐 말씀 더 안 드려도 되죠. 너무너무 강조하고 저희가 늘 열심히 연습을 시키는 부분이고 네, 이렇게 이번에도 네, 진행을 시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네, 공부하고 이걸로 시험지화 시켜서 시험 보고 나서 틀리면 그냥 오답 고쳐가 아니라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 페이지를 찾아서 그 주변 유형까지 싹 다 다시 풀고 그리고 또 다음번째 회차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틀렸던 똑같은 유형을 맞춘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가져다가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요겁니다. 102X 특강. 요거는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입니다. 특강. 네. 이번 특강은 102X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이렇게 됩니다. 선배들이 봤던 시험 문제들 중에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시죠? 요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딱 보시면 위에 등급 선배들은 많이 이건 다 맞췄죠? 그런데 중하위권 그룹의 선배들은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그룹의 친구들은 이 문제의 오답이 중요하겠어요? 이 문제의 오답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 요거는 위에 그룹도 많이 틀렸던 문제니까. 그럼 이 문제를 맞췄을 때에 대한 연습을 시켜야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그룹의 친구들은 위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왜냐면 이게 5점짜리예요. 그리고 이 그룹 친구들은 85점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맞춰주면 90점대로 올라가서 1등급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뉴파인 지금 서울 그리고 동탄 지역에 총합하면 고등부 380명, 3,800명? 그리고 고1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제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대한 걸 저희 대표 선생님이신 남경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 때마침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가 온 게 대통령님께서 큰일을 하나 해주시고 떠나셔가지고 대선일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오전 타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위권 친구라면 필수적으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머님들께 또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70점 이하의 우리 마음 아픈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힘을 쓸 겁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행렬이나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폼은 너무 좋았어요. 이번 우리 제자들을 보면 폼은 너무 좋았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점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프로그램인데 얘는 뭐 절 믿어주신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 해서 1시 40분부터 해서 5시 10분까지고요. 제가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너무 힘들게 나오거든요.
네. 아침 8시에 나오는데 항상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럼 이쪽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되게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어요. 이 시간에. 근데 그냥 잡담도 하거든요. 저랑. 그냥 사사로운 잡담, 뭐 여자친구 생겼니, 남자친구 이런 얘기 말고요. 그냥 학교는 생활은 어때? 뭐는 어때? 너 국어 약한데 국어 잘 봤어?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약한 친구들은 이때 좀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저랑 같이 좀 하다 보면 과학 원장님이 딱 나타나서 저랑 바톤 터치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학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거기 봉투에 보시면, 요거부터 얘기 드려야겠다. 네. 신규생들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험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중간고사 시험지 지참해 주시고, 기존에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진행했던 교재 챙겨서 대면 상담 후에 입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랑 과학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아까 그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봉투에 컬러로 해서 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청서.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외부생인데 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까 서두에 원장님이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 계획 컨설턴트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재원생 어머님들은 여기 체크. 그리고 신규생 어머님들은 신규생이 아니죠. 신규생이라고 벌써 확정을 지어서. 네, 외부생 어머님들은 네, 여기 체크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셔틀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셔틀이 운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상담 추가적으로 좀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드릴 겁니다. 네, 다른 설명회보다 수학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네, 담당을 더더욱이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학원장님도 계시니까요. 수학과학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